청소년 상담 교육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4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차까지는 태내기, 태아기, 영아기에 있어서 신체 발달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신체 발달 단계를 토대로 해서 신생아부터 영아기까지 아동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런 과정 중에 정말 체계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운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대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여야만 그런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나는 어떤 이상적인 징후를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아기나 영아기 이후에 특히 아동들의 신체 운동 발달 그러한 단계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상담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가정 내 양육 태도나 양육 과정이나 아동들의 발달 단계에 어떠한 부모의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를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 과정 중에서 어떠한 측면으로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이 됐으며 어떠한 측면에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방면으로 발달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잠시 화면을 종료하고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보시면은 영아기의 신체 운동 발달 원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영아기부터는 발달이 특히 신체적인 발달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보면 몸의 중심에서부터 말초로 향해서 방향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모든 신체의 발달에 대한 속도는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다리가 먼저 이렇게 어 길어지거나 뭐 예를 들면 키가 큰다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각각의 신체 부분들은 그 독립적으로 그 성장 과정의 그 속도감이 모두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신체의 발달 단계는 유전적으로 우리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있냐에 따라서 그림에 보시듯이 중심에서 말초로 그리고 머리에서 팔, 다리로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신체 발달에 있어서는 몸무게와 키가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신생아에서는 남아나 여아나 크게 몸무게나 키의 차이가 어 특별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3.2kg에서 3.3kg 정도가 되는데요. 이 남아나 여아의 경우에 1 세 경우 되는 경우하고 2 세가 되면 출생 시에 3 배나 4배 정도로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요. 신생아에서 영아기까지 그러니까 생후 태어나서 1년 정도 되면 금방금방 몸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몸무게가 늘어나고 키가 크고 이러한 발달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체 발달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산 후부터 1 년까지는 몸통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이 이후에 청년기로 들어가게 되면 다리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신체 부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키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20대 때까지도 키가 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키를 많이 크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많이 먹인다든지 뭐 콩나물을 먹인다든지 이러한 부모님들의 나름대로 영양적인 접근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우선은 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에는요. 물론 앞에서도 보셨듯이 엄마가 임신을 하고 나서의 엄마의 어떤 마음가짐 또는 스트레스, 내부적, 외부적인 그런 환경적인 영향 요인 때문에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게 아이가 출생한 후에는 어떻게 보면 식습관에까지 같이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이런 신체 발달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부모님의 유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모님이 키가 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키가 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께서도 주위에 한번 보시고 나의 부모님 또는 나 주변에 있는 그런 지인들이 과연 부모님하고 비슷하게 키가 크고 성장 속도가 비슷한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신체 발달 중에서 신생아에게 중요한 부분은 뼈입니다. 뼈 중에서 두개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출생해서 거의 1년 사이에 이제 머리에 이제 대처문, 소처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열려 있다가 서서히 닫히게 됩니다. 닫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연골, 부드러운 그런 뼈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격을 받는다든지 충격을 가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뇌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이제 뭐 영아기, 유아기 뭐 물론 성인들까지 뇌를 보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잘 감싸 안아서 받쳐서 안아주는 그런 행동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체 발달 중에 또 하나 우리가 특이한 점은 치아 발달입니다. 신생아부터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까지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출생 후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우리가 이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아랫니 2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0개월에서 30개월 정도 되면 유치 20개가 모두 다 나는 시기입니다. 이 이후에는 우리가 이 유치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이의 나이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달 상황에 따라서 영구치로 바뀌게 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치아 발달에서 꼭 살펴보셔야 될 게 어떤 점이 있냐면 출생 후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아이가 처음으로 이빨이 나게 되면서 이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잇몸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생아라고 하는 거는 아직 상황에 적응하거나 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뭘로 부모님에게 자기의 욕구를 발산하냐, 이것은 울음입니다. 울음을 토대로 해서 "이런 거를 해 주세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아이가 원하는 걸 해 주게 되겠죠. 일단 아이가 울면 첫 번째는 배고프다는 신호고 또 아이가 울면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가 되겠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이 울음이 배고파서 우는 건지 몸이 불편해서 우는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의 신체 발달 과정 중에 생후 몇 개월에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생후 몇 개월에는 어떤 신체적 발달 단계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러한 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음 유치가 나오게 되면서 아이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때 울음으로 아이들이 표현을 하는 거죠. 울거나 때로는 약간의 미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아이가 우는데 '엄마는 배고파서 우는가?' 하고 아이에게 우유를 주면은 그래도 아이는 계속 웁니다.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거든요. 또는 그러면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 줘야 되나?'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 줄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거가 아니고 대소변은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계속 운다라고 할 때는 유치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인제 파악을 해야만 '아 이러한 시기에 이런 우리가 돌봄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욕구를 받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치아 발달 단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이후에는 이제 대근육의 운동 발달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할 때 생후 1 개월부터 뭐 2 개월, 뭐 5-6 개월, 7-8 개월 이 순서로 보시면 아이들은 이제 먼저 턱을 들었다가 가슴을 들었다가 누웠다가 뒤집었다가 혼자서 안았다가 앉았다가 기어 다녔다가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위에서 보셨듯이 머리에서부터 팔, 다리로 이러한 발달의 방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팔다리에 근육 힘이 생기면서 이제 돌 정도 되면 1년 정도 되면 혼자 걸을 수 있는 시기이고 혼자 걸으면서 나름대로 아이들이 운동 감각을 익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대근육의 운동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서 또한 소근육 운동이 있습니다. 요 소근육 운동은 손이나 발 뻗기, 손으로 움켜 잡는 것, 이제 이러한 작은 움직임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생후 2 달에서 4달 정도 되면은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물건에 손을 뻗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자, 아이들은 보통 이런 감각기라고 해서 우리가 후에 인제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겠지만요. 자기의 손이나 발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세상을 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양육하는 사람이 밀접하게 반응을 하여서 아이가 손을 뻗는다든지 이럴 때 손에다 뭐를 쥐어 주게 되면 예를 들면 딸랑이 같은 거가 되겠죠. 쥐어 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러한 손에 잡는 거 가지고 또 다른 근육의 움직임, 또 다른 감각을 형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근육, 소근육의 운동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가를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런 소근육의 운동 과정을 보시면 2 개월부터 7 개월 그리고 10 개월부터 19 개월 요런 순차적으로 조금 더 세세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한 1세 정도 되면은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도 작은 물체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런 행동도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아기 이후에는요. 유아기, 아동기 때는 인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두 뇌의 뼈가 쪼금 더 단단해져서 이걸 경골화라고 합니다. 단단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근육이나 소근육이 아주 섬세하게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아동기로 넘어가면 6 세에서 12세 때에는 지적 발달이 아주 현저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3 장에서 인지 능력의 발달 단계에서 어떻게 현저하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 이런 청소년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이미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는 정서와 행동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 교육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소년의 상담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필요한 그러한 정서적인 도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청소년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후에 또 학생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가 넘어가면 성인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3세, 24세 이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인기에는 성인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릭슨의 그 8가지 발달 단계에서도 살펴봤듯이 성인기에 이루어지는 발달 과업 또는 중년기에 이루어지는 발달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년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부터를 우리가 노인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65세 이후부터 때로는 60세부터도 노년기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노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인기에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인 능력 또는 성인기 이후, 성인 중기부터 성인 후기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노화 문제는 이것도 역시 발달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후에 같이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2장 태아기부터 영아기까지의 신체 발달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후에 3장에서는 인지 능력이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냐를 살펴볼 건데요. 이 3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화면이 잠깐 보이시나요? 자, 3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OX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께서는 제가 제시한 10가지 문제를 저와 함께 같이 풀어보시면서 앞에 중요했던 부분을 복습을 하고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발달은 성인기까지이다. 자, 학생들이 한번 O 또는 X, 맞다, 아니다, 그렇다, 그런 내용을 학생들이 한번 답을 해 보시고요. 그 답한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의 영역은 독립적이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인간의 발달은 천성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 행동주의 학자로는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가 있다. 발달 심리학에서 심리 성적 이론은 에릭슨이 제시했다. 프로이트는 의식적 욕구인 리비도를 강조했다. 에릭슨이 제시한 중년기 발달 단계 과업은 친밀감이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이 연령에 따라 양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각인은 동물의 생존에 중요한 본능이다. 뷰고스키는 인간 발달에서 정신 기능을 설명하려면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저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학생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셨나요? 자, 그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달은 성인기까지이다. 자, 어떤가요? 앞에서 발달의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이 발달은 성인기까지가 아니고 노년기까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와 패턴이 있는 전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발달의 영역은 독립적이다. 자, 어떤가요? 생물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사회 정서적 영역으로 우리가 발달이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서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가 발달할수록 그 신체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그러한 경험에 따라서 인지적 영역도 확대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의 교류, 특히 우리가 양육해 주는 어떠한 부모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래 집단과의 어떠한 애착이 형성이 되냐에 따라서 이런 모든 영역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발달은 천성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 자, 어떤가요?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천성과 양육, 천성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의 어떠한 내재된 측면으로 보는 거고요. 양육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에 대한 경험,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성과 양육은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천성과 양육은 두 개가 다 상호작용을 해서 밀접한 관계로 두 개가 동시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성 대 양육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성과 양육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학자로는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가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행동주의 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파블로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했고요. 스키너 같은 학자는 스키너 박스라고 해서 비둘기를 집어넣고 실험을 했다든지 또는 쥐를 넣고 실험을 했다든지 해서 스키너 박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러한 파블로프와 스키너는 고전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형성을 해서 그러한 어떠한 행동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우리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고전적으로 조건을 만들었냐, 이러한 조건을 조작적으로 해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이냐 아니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냐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두 학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관찰 학습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두라는 그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봤냐, 어떠한 것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두라에 대한 그런 영상은 제가 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의식적 욕구인 리비도를 강조했다. 자, 어떤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프로이트는 의식적 욕구보다는 무의식적 욕구를 더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프로이트 하면 무조건 무의식적 욕구입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측면하고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빙산을 생각을 해서 물 위에 나타나고 있는 빙산의 작은 부분 하고 물 밑에 내려가 있는 빙산의 큰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의식 세계에 있는 거는 물 위에 보여지는 작은 빙산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와 반대로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물 밑에 있는 거대한 그러한 분량의 무의식적인 측면이 되겠는데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이냐를
프로이트는 제시를 한 거입니다. 그럴 때 이런 무의식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리비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역할은 후에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프로이트가 먼저 제시한 거는 리비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리비도라고 하는 거는 의식적인 거가 아니고 무의식적인 성적 욕구인 겁니다. 이게 신체에 어디에 발산이 되냐, 이 신체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리비도가 있냐에 따라서 이 리비도를 충족시켜야만 그 인간의 욕구가 만족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출생 후 1 세까지는 구강기라고 해서 입에 리비도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욕구가 있는 건데 이걸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프로이트가 제시한 거는 리비도인데 이게 무의식적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릭슨이 제시한 중년기 발달 단계 과업은 친밀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릭슨은 8가지 단계의 발달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 후부터 이제 1단계가 시작이 되겠고요. 우리가 노년기에 이르게 될 때는 8단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성인기, 성인 뭐 중기에 들어가는 중년기에서 나타나는 이때 수행해야 되는 어떠한 발달 단계 과업은 생성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성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성인기 넘어서 중년기 때 어떤 생산성 있는 일을 할 것인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직업적인 활동을 토대로 해서 만족감을 얻었다든지, 자, 이러한 생성감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생성감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기는 에릭슨이 제시한 것처럼 자아, 정체성 형성기입니다. 이런 청소년기에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좋지? 자, 이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토대로 해서 자기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런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성의 확립, 자기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목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렴풋이 또 그 프로이트도 그렇고 이제 에릭슨도 그렇고 우리가 아동기부터 인제 청소년기에 따라서는 연령에 따라서 사춘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쪼금씩 다릅니다. 사춘기가 도래하면서의 첫 번째 큰 그 이슈가 뭐냐 하면은 이성에 대한 어떠한 그 관심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성에 대한 어떠한 그 호기심, 관심, 애정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잘 형성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바람직하게 나중에 이성 친구를 잘 사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성 친구와 나중에는 이런 친구하고 인제 건전한 가정을 형성을 하여 또는 자녀를 양육하여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가 만족감을 누리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기부터 우리가 확립되어진 자아에 대한 탐구, 탐색 과정이 성인기까지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 단계는 단계별로 어떠한 시기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가 에릭슨이 강조한 내용이고요. 우리 학생들께서는 각 단계별로 이러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삐아제는 인지 발달이 연령에 따라서 양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삐아제 이론을 살펴볼 겁니다. 자, 앞에서 잠깐 봤듯이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인지 발달을 양적인 과정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로 봤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신생아부터 영아기, 유아기가 환경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욕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충족을 해서 어떻게 적응해
냐에 따라서 이것이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라기보다는 질적으로, 때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단계를 넘어뛰어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각인에 대해서 볼 건데요. 각인은 동물의 생존에 중요한 본능이다. 네, 맞습니다. 자, 각인이라고 하는 거는 로렌츠와 팀버겐이 제시한 그런 이론으로서요. 청둥오리 실험을 토대로 해서 세상에 처음 적응하게 될 때 이 각인의 기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안에 노출된 그러한 대상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대상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 내가 24시간 안에 봤던 대상이 내가 의존하게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각인입니다.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태어나서 엄마가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자, 엄마로부터 내가 그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러한 것들이 그 아이의 어떤 애착 형성이나 아니면 아이의 본능에 충족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금방 깨어났을 때 내 앞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내가 그 대상자를 부모로 여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바로 각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고스키는 인간 발달에서 정신 기능을 설명하려면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네, 여기서 보시면 사회 경제적 관점이 아니고 사회 문화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삐아제 이론하고 비고스키 이론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여기에 같이 썸머리를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하고 문화적인 관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 개인이 속해 있는 지리적 위치, 어떤 영역적 위치, 민족과 관련해서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에서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정신 과정이나 인지적 발달,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물리적 기제들이 발달하는 경우들이 조금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제시를 한 것이 비고스키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이제 제가 어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저희가 그 앞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3 장부터는 인지 발달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히 신생아부터 영아기, 유아기,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생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그 성장하는 데에 그 나중에 인제 그런 유전적인 영향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배짱, 아무것도 없는 스케치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스케치북 안에 누가 어떠한 그림을 그려 주고, 누가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고, 누가 어떠한 환경을 제공하냐에 따라서 그런 인지적인 그런 역량에 있어서 아주 폭발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인지발달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